입자 물리학 분야입니다. 건국대에 계신 오선근 교수님께서 입자 물리학의 현재와 미래, 과연 입자 물리학은 새로운 양자 점프가 가능한가, 이러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자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입자물리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독일의 아헨 공대에서 연구를 하셨고 건국대학교 연구처장, 이과대학장, 고등물리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오 교수님은 지난 10월에 OECD 국제과학포럼의 부의장직에 선출이 되셔가지고 내년부터 3년간 임기를 맡으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연자를 큰 박수로 모셔서 강연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한 적이 없는데 마침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있어서 고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되나? 예,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짜봤습니다. 간단하게 입자물리의 그 세계랄까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문과와 이과 차이를 말씀드리고, 그 밖에 이제 입자물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무슨 수식 같은 거는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대칭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대칭성 얘기는 이제 제가 완전히 빼고 입자물리학이 어떤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융합심포지움은 유미재단과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개최하는 제1회인데 제가 여기 또 연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과 어제 발표해 주신 분들, 또 저희 뒤에 또 발표하실 분들이 모두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 들어서 좀 수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건 저의 그 생각이고, 입자물리학이 학문 자체는 제가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다른 학문에 비해서도 제가 입자물리학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옹호를 할 그런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봤는데 문과인가 이과인가 물었더니 1학년들은 이제 지금 계열을 정해야 되고 2학년들, 3학년들은 지금 정했다 그러대요. 네. 그래서 그 문과 이과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 나누냐 하면, 그 대학교 들어가서 또는 이 학문들을 공부를 할 적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공부를 할 적에 그 대상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그 문과하고 이과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무엇이냐 하면, 문과는 인간에 관한 학문이다 이거죠. 인간에 관한 학문, 즉 언어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등등 할 것 없이 인간의 모든 면에 관한 학문이 문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강사분들이 영어를 많이 쓰시던데 그 휴머니티라고 그러죠. 휴머니티즈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문과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다, 언어학을 배우고 싶다 하셨을 적에 인간이 없다면 말이죠. 이 우주에 어디 봐도 인간이 없어. 짐승들이나 돌덩어리나 이런 별들은 있는데 인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어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언어학을 공부할 수도 없고요. 언어학이란 학문이 존재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다면은 저쪽 문과 학문은 싹 다 필요가 없는 학문들이에요. 그것이 문과 학문들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문과는
없어지는 학문이죠. 그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 짐승들은 있다 그러면 이제 생명체들에 관한 학문은 있어요. 생명체에 관한 학문은 이과입니다. 그래서 뭐 동물학, 식물학, 뭐 세포학, 그다음에 균, 뭐 이런 거 유전,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생명체도 없다, 완전히 암석이나 돌이나 별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생명에 관한 학문도 다 필요가 없는 학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말 무생물들만 남아 있는 그런 순수한 자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순수과학 또는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공부할 건 많은데, 수학이라든지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그런 지질학 이런 학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자연과학이 됩니다. 이 중간에 그러면 그거 말고도 학문들이,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학문이 많은데, 지금 수학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는, 수학은 돌덩어리나 이런 별이나 이런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앉아가지고도 수학은 할 수가 있어요. 추상과학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그 문과와 이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학문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인간에게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 영어로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 그래가지고,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응용과학이라는데, 이 어플라이가 제가 보기에는 응용한다는 어플라이가 아니고 적용한다는 어플라이예요. 사이언스를 인간에게 적용한다 하는 뜻으로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적용하는 학문이 무엇이냐 하면, 공학도 있고 농학, 축산학, 뭐 보건의학 이런 것들이 학문인데, 가령 우리가 모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인간이 없으면 그냥 모기에 관한 그 생명과학이 되는데, 모기를 인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모기가 뭐 내염을 옮기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잡초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식물학 전공하는 것이지만, 그 잡초가 인간에게 이익이 되든지 하면 그건 농학이 되는 거고, 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제초가 되는 거죠. 그 축산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제 과학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강연을 해주시는데, 이제 문과 계통의 과목을 또 이과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과학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오는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과 이과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은 예체능이 있죠. 예체능이 있어요. 예체능이 있는데, 예체능은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인간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우주 어디를 돌아봐도 인간은 없어요. 자기밖에는 없어요. 자기밖에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누구가 딱 보니까 종이도 있고 연필도 있고 뭐 아니면 크레용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미술 그리고 싶어져요?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에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사이언스도 아니고 뭐 인문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그림은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체능이 이제 따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먼 우주에 혼자 달랑 있는데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부른다 이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체육한다고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달리기 실력을 놀린다든지 뭐 이런 거 해본다 이거지. 무의미하겠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어. 그런 건 예체능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뭐 인간에게 적용되는 뭣도 아니고 좀 그런 건데, 하여튼 예체능도 있습니다. 학문들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 입자 물리학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여기 이 분야에 자연에 관한 학문이고, 그것은 순수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문이 됩니다. 그 자연과학에서 입자 물리학은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하면 또 물리학을 자랑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수학 빼놓고는 김 교수님이 가셨네. 화학도 잘하려면, 아까 김 교수님 화학 잘하시려면은 물리를 해야 돼요. 물리 못하고서는 화학을 못한다 그 말이죠. 물론 생명하시는 분들은 또 화학을 못하면 생명을 못해요. 생명과학도 처음에는 나뭇잎 모양이 어쩌니 뭐 어쩌니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뭐 DNA가 어쩌고 뭐 크랩스 사이클이 어떻고 광합식이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하려면 화학 반응식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화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화학을 필요죠. 근데 화학도 나트륨하고 염소가 합쳐서 뭐 소금이 되니 많이 어쩌고 해봤자 그것은 결국은 물리적으로 그 이온 결합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장혁 교수님 계시지만은 입자 물리학은 입자에 관한 학문입니다. 입자에 관한 학문인데 입자가 무엇이냐 한번 저기 영어로 이제 써놨는데 파티클 또는 소립자라 그래가지고 기본 입자라는 뜻이죠. 엘리멘터리 파티클 그런 말도 있고 또는 요즘 들어서는 입자니 소립자니 이런 말을 안 쓰고 고에너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이에너지 피직스라고 그러는데 그 입자 물리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 굉장히 그 높은 에너지의 그 실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이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유행 따라서 이름 바꾸는 게 많습니다. 그 고체 물리도 한 60년대 70년대는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그런 말 쓰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그런 말 쓰면 좀 그 아재들이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 그래가지고 콘덴스드 메타입니다. 이제 꽁꽁 눌려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생물학도 요새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생물학과 이름 안 하고 이름 다 바꿨어요. 생명과학이라고 이름 다 바꿨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 바꾸듯이 입자 물리학도 옛날에는 소립자 물리학 뭐 이런 거 썼는데 요새는 이제 고에너지 물리학이라고 쓰죠. 근데 물리학은 입자 물리학은 그 임상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데 임상과학이 뭐냐면 현상을 쭉 보고서는 그거를 데이터로 축적해 놓아서 그게 이제 연구했다고 말하는 것이 임상과학이에요. 가령 이제 저기 한 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식물 하시는 분이었는데 식물 연구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방학 때 되면 저 남해 있는 무인도 섬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식생을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방학 때만 되면 남해 섬에 가가지고 선에 갔더니 남쪽 해안에서 무슨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조금 더 가니까 또 무슨 나무들이 군락을 있고 그걸 쭉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지도상에다가 이제 군락을 표시를 하고 왜 그런 군락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거를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임상이죠. 임상. 현상을 보면 그것이 논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군락을 이뤘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보고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령 전기적 성능을 조사해봤더니 어떤 친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적 성능을 봤더니 전도도가 뛰어나다. 아주 초전도에 가깝더라. 그러면 이제 그 신물질에 대해서 전기적 특성을 자기네들이 측정한 것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은 왜 그 신물질이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가 하는 거는 추측만 하지 이론이 없다 이거죠. 이론이 없어요. 이 초전도 쪽은 아직은 정해진 이론이 없습니다. 완전 서부 개척 시대 비슷하게 마구 연구를 하고 있죠. 조장희 교수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가령 뇌의 어떤 부분이 운동을 담당한다, 오른팔을 담당한다, 또는 언어를 담당한다, 기억을 담당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이 그것을 담당하느냐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응? 아니 그 뇌의 왼쪽 부분이 담당한다 그러면 뇌의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어떻게 달라서 또는 뒷부분하고 어떻게 달라서 그 왼쪽 부분이 그것을 담당하느냐. 그러면 이제 되뇌 피질이 어떻고 뉴런이 어떻고 신경망이 어쩌고 이렇게 쭉 하지만 이쪽 부분도 역시 똑같은 그게 있으니까 그 차이를 퍼스트 프린시플을 얘기를 해야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의학 논문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임상의학이 많은데 그것도 통계를 내 가지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그 기분은 거기 없어요. 그걸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 특정 상황에만 성립하지 않는 그런 학문이 이제 물리학이 됩니다. 가령 철새는 지구 자기장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철새는 왜 그거를 보는데 왜 다른 새는 모르느냐 이게야. 다른 새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 나오죠. 아 철새는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 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르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맨 처음에 얘기한 철새는 지구 자기장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계절에 따라서 이동한다 하는 그게 나오는 이유
말고 감춰진 이유를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이 이제 초전도다 그러면 왜 다른 물질은 초전성이 없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자질구레한 그런 이유나 단서를 붙이면 안 되고 보편적으로 성립을 해야 된다, 알겠죠? 예.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항상 성립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 예. 이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물리학이. 저런 말을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 있어요? 과거는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런 거. 뭐 세고 셌죠, 그런 학문이. 세고 셌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미국에선 성립하지만 한국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것도 많아요. 이런 것도 많아. 미국법 같은 거는 미국에서 성립하지만 한국에서는 성립 안 하지. 근데 물리는 미국에서는 성립하지만 한국에서는 성립 않는다, 이런 게 아니거든. 한국에서 성립하는 물리는 미국에서도 성립하고, 지금 성립하는 학문은 지금 뉴턴 법칙 가지고 실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뭐 100년 전에 그 실험을 했더라도 그거는 맞는 거고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 뜻에서는 이 물리학, 입자 물리학이 보편적인데, 특히 입자 물리학은 제1원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1원리. 제1원리, 원리 하나 딱 가지고 이론이 쫙 다 나옵니다. 모든 그 포뮬라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좀 오래된 이론인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이 만든 것인데, 최소작용의 원리, 이런 원리입니다. 한 150년 전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액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액션이 아니고 물리적인 용어예요. 차원이 딱 정해져 있는 각운동량 차원을 가진 그런 물리적인 양입니다. 그것이 최소가 되도록 무슨 물체가 움직인다 하는 것인데, 저 해밀턴의 원리를 쓰면 입자 물리학에 나오는 방정식들이 나오게 되고, 물론 그 중간에 해밀턴의 원리를 쓰면 입자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이 쫙 나오고 쫙 다 써집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을 풀면 운동 방정식들이 나와서 뭐 디락 방정식이니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니 맥스웰 방정식이니 무슨 방정식이니 잘 다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해밀턴 프린시플 하나만 가지고는 있으면 다 나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그거 말고 사실은 저 해밀턴 원리 말고 사실 이런 게 또 있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야. 또 누가 무슨 들고 와가지고 베타 붕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베타 붕괴는 그거 해밀턴의 원리 말고 이런 거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이 있는데, 기하학에 공리가 있어요. 공리 몇 개 가지고 있으면 기하학이 다 증명이 됩니다. 평행한 두 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라든지, 이런 공리만 있으면은 기하학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이 제1원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1원리가 있는 학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생각해 봤더니, 가령 법학 같은 건 제1원리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법학. 대한민국의 법학 그러면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상위법으로, 그 밑에 뭐가 있으면 무슨 법이 있고 있지만은 다 어쨌든 헌법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 위헌이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제1원리가 되고 그 밑에 모든 법체계가 갖춰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자명하지 않은 그런 법 적용들이 나오고, 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따지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헌법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서 네가 맞나 나가 따질 때, 헌법에 의하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두 사람이 딱 결판을 낼 수 있냐 하면은 결판 못 내 가지고 그 법원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법학도 그렇게 제1원리 가지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제1원리를 하는 그런 학문이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그 고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거로 얘기를 나오겠는데, 이 우리가 아는 물질에서부터 원자, 그리고 원자에서 쿼크까지 가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성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물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분류합니다. 물성이 다르면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다른 물질이구나 이렇게 딱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나눌 적에 복합 물질하고 이제 단순 물질이 있는데, 복합 물질은 여러 가지 물성을 가진 놈을 우리가 복합 물질이라고 그러고, 단순 물질은 순물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단순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복합 물질을 몇 개의 단순 물질에 합쳐진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 이제 환원주의라는 그런 철학 사상이죠. 데카르트가 했다 그러나 뭐 누가 그랬나 하여튼 환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의 단순 물질로서 이 세상의 모든 단순 물질 포함 모든 복합 물질들을 구성하도록 해보는 그런 단순 물질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원소들인데, 단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그 작은 단위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고, 원소 또는 이제 원자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연에서는 얼마나 많은 단순 물질이 존재하는가, 옛날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거는 밝혀놨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산소, 수소, 탄소 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100개 정도 되고, 그런 단순 물질들이 어떻게 이제 복합 물질을 구성하느냐, 뭐 이온 결합이냐, 뭐 공유 결합이냐, 배이 결합이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그들 단순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의 문제는 이제 그 인터랙션이겠죠. 그렇게 하는데, 원소들은 1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기율표로 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은 단순 물질도 참 많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 되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할 텐데, 왜 저게 저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물리학에서 이제 다 설명이 나오죠. 물리학에서 화학하는 사람들 이 표만 가지고 이제 하지만은 물리는 저 표가 왜 나오는지를 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단순 물질이 합쳐서 하나의 복합 물질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은, 이때는 이제 분자를 구성한다 해가지고 분자력이라고 그러고, 그 분자와 원소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이제 원자라고 내려가게 되면, 원자는 물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자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들이 모여서 분자를 구성해야지만 물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령 물은 H2O인데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H, 수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아니고 O, 산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성질이다 이게. 석회석이라는 건 칼슘하고 탄소하고 산소가 합친 건데, 석회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칼슘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아니고 탄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아니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물성이 보인다 이거죠. 그 밑에 원자 레벨을 내려가 가지고는 그 물질이 가게 되면 물질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물질 재료상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잘 못 넣었어요. 근데 저기 주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뭘 사러 왔나 물었더니 석회석 좀 주세요. 좀 전에 썼죠. CaCO3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사람 재료만 판대. 재료라도 달라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뭘 주냐 하니까 그 석회서 500g 달라 그래.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줄까? 그거를 어떻게 줄까요? 석회서 500g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주냐 하면 Ca 105하고 탄소 200하고 O 295. 그러니까 원소로 칼슘하고 탄소하고 산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석회석을 만드냐? 어떻게 만들겠어요? 분자력이 있어야지만 만듭니다. 분자력이 있어야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물질 만드는 사람들은 저런 걸 만들어내요. 신물질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각종 원소를 모아가지고 그걸 압착을 한다든지 가열을 한다든지 증착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냅니다. 저런 걸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성 연구를 하는 거죠. 저기 이제 저런 이건 초전도 물체인데 이트헬륨, 바리움, 칼슘, 산소 이런 걸 이제 꾸겨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는 그놈의 물성이 뭐냐 하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저희 학교 교수가 했기 때문에 저걸 했는데, 어쨌든 저런 걸 연구를 합니다. 저런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물성 연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우주의 삼라만상, 신물질, 뭐 새로 만드는 것까지 단지 100여 종류의 원소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100개 가지고 다 만드네, 대단하네 생각하세요? 입자 물리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100개도 많다 이게. 100개도 무슨 놈은 그 원소라는 것이 엘리멘트가 100가지나 되냐 이 말이죠.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100가지의 원소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가장자리에 전자가 도는 이런 원자 모델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중에 저기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은 흔히 보는 그림인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저렇게 저 그림은 사람을 오해시키는 그림입니다. 고엽의 그림도 물론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거보단 낫죠. 원자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원자는 그 원자핵하고 전자만 있으면 되는데 우선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를 똑같이 넣습니다. 그래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서 원자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를 같이 놔야 돼요. 이게 하나가 부족하면 전자 개수가 많다든지 작아지면 이온이 돼가지고 다른 놈하고 이제 결합이 강해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하려면 개수를 갖게 한다 이거죠. 다르면 이온이 되네요. 그 다음에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보다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수소는 이제 양성자 한 놈만 있어가지고 그거는 외우지만은 보통은 중성자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양성자 한 개에다 전제 하나를 붙여가지고 뱅뱅 돌리면 수소가 됩니다. 산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양성자 8개에다가 중성자 8개 합쳐가지고 16개를 이제 뭉쳐놓고 가장자리에다가 전자 8개를 뱅뱅 돌리면 산소가 됩니다. 우라늄 같은 놈은 좀 복잡한데 우라늄은 양성자를 92개를 모아놔요. 그래서 중성자는 143개를 모읍니다. 그러면 총 235개가 되는 거죠. 235개를 꽝꽝꽝꽝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놓고 그 가장자리에다가 전자를 92개를 뱅뱅 돌리면은 우라늄 원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것도 만들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를 1000개씩 모아가지고 2000개짜리 하고 전자 1000개 모으면 우와 초거대 이런 원자도 만들겠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대요. 어딘가 한도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자기네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저절로 붕괴해서 커지게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가게인데 이 사람이 또 왔어. 예, 왜 왔는지 아시죠? 물었어. 예, 가게 바꿨대요. 석회성 만드는데 탄소가 2개 모자라야 돼. 아까 턱에서 그 CaCO3였는데 뭐 Ca가 몇 개, 뭐 C가 몇 개, 산소가 몇 개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2개가 모자라대요. 예. 그때 어떻게 줄까? 이제 C는 이제 안 판대요. 아까 가게에서는 C 2개 딱 주면 되는데 안 판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12개씩 주기가 C 2개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12개하고 중성자 12개 합치면은 C의 원자핵이 되거든요. 그 전자 12개 이제 뱅뱅 돌리면 탄소 원자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2개 만들면 된다 이거죠. 예, 그거 만들면은 원자핵을 만들고 거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양성자 중성자를 어떻게 합치느냐 하는 것이 이것도 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합치는 것이 상호작용의 문제인데 예. 그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지고 이런 것이 이제 핵물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양성자가 정기적으로 두 놈 다 양성이에요. 플러스라서 같은 전기는 밀친다고. 근데 붙어 있거든. 근데 어떻게 붙어 있냐 이거. 양성자고 중성자라는 건 한 놈 전기 있는 건 놈이고 한 놈은 없는 놈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무슨 차이가 또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두 놈이 다 원자핵 안에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이고 동위원소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냐? 또는 알파 분계, 베타 분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 거대 원자핵이나 초우라늄 원소라는 것은 이름 들어봤는데 그런 건 없냐? 뭐 인공 원소라는 없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핵물리가 시작인데 이게 45년의 원자폭탄, 48년의 수소폭탄, 예. 그리고서는 핵물리 연구가 계속돼 가지고 2003년에는 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터는 그 밑에 있는 것의 약자입니다. 한국이 끼었어요. 지금 이터는 핵융합의 상용화 연구가라고 해가지고
이 태양 에너지에 버금가는 것을 지구 표면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핵 융합으로, 핵 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 발전소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 핵 융합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이터예요. 이터의 그 파일로트 플랜트라고 그러나, 이터가 잘 되게, 이터는 프랑스에 짓고 있고 잘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한국에서 시험 삼아 짓는 것은 대전에 있는 K스타입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돈 에너지 할 것 없이 마구 들어가고 있는 블랙홀이죠. 지금 뭐 나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전력을 마구 소비해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직 나올 희망이 없대나 뭐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래부에서 야 이거 발목 잡혀가지고 20년 동안 돈 끊어받고 안 나오고 뭐 이러면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분자, 원자 그리고 원자 핵 이 비교를 해보면, 분자 이거는 나노미터 스케일이에요. 요새 나노 테크놀로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 분자 레벨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자 한두 개 모아놓고 뭐 분자 한두 개를 어디다 흡착하는 그 나노이고, 원자는 그보다 한 10분의 1 사이즈가 됩니다. 원자 핵은 갑자기 그 원자의 한 만분의 1 또는 10만분의 1로 팍 줄어요. 그거는 분자하고 원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원자하고 원자 핵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소 원자라 그러면 약 1mm에 1000만분의 1 정도인데, 양성자는 또 그 수소 원자보다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10만분의 1 팍 줄어들고, 전자는 또 그보다 또 약 1000분의 1로 작아집니다. 굉장히 작아지죠. 그러니까 전자가 만일 먼지만큼 작아지면 양성자는 직경 1cm 정도의 그 작은 돌멩이가 되고, 그리고 수소 원자는 어느 사이즈가 되면 운동장보다 크다는 광장, 한 1kg잖아요. 1kg, 직경 1kg 정도 광장이 그게 수소 원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소 원자라는 것이 원자핵하고 전자 빼면 거의 진공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이제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파이 중간자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파이 중간자를 발견했어. 그 다음에 베타 붕괴하면서 또 중성미자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노는 유카가 이론을 했고, 그 다음에 1947년에 발견을 해가지고 49년에 유카가 노벨상을 탔다 하는 것이고, 저 중성미자는 이제 파울리가 예언을 했고 또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47년에 K 중간자라는 게 발견됐는데, 이 K 중간자는 중성미자도나 파이 중간자처럼 어쨌든 핵물리의 그 구조 안에서 설명을 하고 핵물리 범위 안으로 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입자가 나왔어요. 이 스트레인지 파티클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핵물리의 영역이 벗어나서 입자 물리가 시작되었습니다. 47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지났죠. 몇십 년 전이지. 한 100년은 안 됐지만. 그 이후로 발견된 입자들이 표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 깨알 같은 것이 전부 다 새로 발견된 입자들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입자들을 표로 모아놓은 것이 저래요. 이건 또 다른 표인데, 어쨌든 한 놈은 그 보존이라고 부르는 거고 한 놈은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발견했어요. 도대체가 뭐 200개, 300개 되는 입자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원소 100개가 많다고 원자핵을 만들어 놨더니 양성자 중성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입자들이 발견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큰일 났지 이거는. 이때는 다시 또 환원주의를 또 작용을 시켜야 됩니다. 야 200개 300개 되는 원소가 이게 그 엘레멘탈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들은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소위 나오는 쿼크 모델인데, 그 몇 개 아주 그냥 100개 200개 말고 한 10개 내외로, 많으면 뭐 많아봤자 10개 내외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쿼크 모형입니다. 쿼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위에 빨간색 핑크색이 쿼크인데, 쿼크가 뭐 6개 보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또 6개에다가 안티쿼크니까 또 6개 있고, 쿼크 하나마당 칼라란 그게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데, 어쨌든 6종류예요. 6종류로 하면 되고, 렙톤도 이제 저렇게 6개 하면 되는 거고, 전자, 뮤 입자, 타우 입자 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하늘색은
그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감마라 그래서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게 G라고 써놓은 것이 글루온이라고 불러가지고 강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이고, 그 밑에 두 개가 W하고 Z는 약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들인데, 어쨌든 쿼크 모델은 딱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하밀턴 프린시플에서부터 라그랑지안을 쓰는데, 요것들이 들어가는 라그랑지안을 딱 쓰면, 그러면 이제 입자 물리는 이제 끝난 거죠. 요것들 다 나오게 되니까. 또 물었어. 또 뭐 물었어요. 중성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예, 중성자 자, 이 사람도 이제 좀 알았어요. 중성자는 뭘 가지고 만들냐 하면 U쿼크 한 칸에다가 D쿼크 두 개면 중성자 만들 수 있대. 그건 알았어. 예. 그럼 쿼크 세 개만 되는 줄 아냐고 물었더니 겔만이 말했어요. 겔만이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두 개면은, 아니지, 업쿼크 두 개 다운쿼크 하나면은 중성자가 된다라고 겔만이 쿼크 모델 만든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중성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글루온이 필요해요. 글루온이 중간에서 인터랙션해서, 글루온이라는 이름은 그 입자 물리가 한참 유행할 적에 이런 입자들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아무렇게나 이름 붙였어요. 이름들도 업쿼크, 다운쿼크, 무슨 스트레인지 쿼크 이름들도 아무렇게나 붙였지. 그 다음에 뭐 참쿼크,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다 그렇지. 이 글루온이라는 이 글루도 풀이래요. 풀이라는 뜻이래요. 풀. 예. 그 풀딱지가 역할을 하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글루온인데, 글루온이 있어야지만 쿼크들이 상호작용 해가지고 들러붙어서 중성자가 된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또 그거 했는데 또 이제 그냥 욕을 하면서 가버렸겠지. 그런데 이제 나온 걸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물론 전자 발견되면서 이제 원자핵도 발견됐지만 1900년대 초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성자가 발견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뮤 입자가 발견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중성미자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뮤 입자에 붙어 있는 역시 또 다른 중성미자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는 쿼크들이 발견됐어요. 글루온들이 발견되고 쭉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참쿼크하고 타우 입자가 75년대에 발견되고, 그 다음에 버텀 쿼크라고 부르는 입자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는 WZ 보존이 83년에 선에서 발견되고, 그러고서는 톱 쿼크가 페르밀랩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정말 이때는 정말 입자 물리의 그 뭐라 그럴까, 황금기라 그럴까, 정말 신났죠. 왜냐하면 이론으로도 막 예측을 하고 있었고 입자들도 막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저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게 힉스 입자였는데, 힉스 입자도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2012년에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기본 입자로서 쿼크 다 나왔지, 렙톤 다 나왔지, 뉴트리노 다 나왔지, 힉스 입자 나왔지, 게이지 입자들도 다 발견돼가지고 이제는 발견이 안 돼. 발견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표준명이에요. 여기까지가 표준명. 표준명으로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나오면 그때는 표준명이 깨지게 돼 있고 표준명을 깨야 되는 거죠. 그게 입자 물리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하냐면, 입자 물리 표준명이 이제 완성됐는데 이제 나온 것들을 성질을 더 연구를 계속 할 것이냐. 힉스 입자가 나왔으니 힉스 입자가 무슨 그 결합 상수가 어떻게 되냐, 또는 힉스 입자의 질량을 정확하게 잰다든지, 힉스 입자가 깨져서 뭐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표준명 안에서 계속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 손 털고 이제 무슨 돈 많이 버는 나노로 갈 것이냐, IT로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 표준명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지. 보나마나 이거를 뛰어넘는 뭐가 있다. 가령 스트링으로 가보자, 이게 스트링 촉근 이론으로 가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촉근 이론 안 가도 초대칭 이론으로 가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말고도 그 톱 쿼크 다음번에 9번째, 아니 6번, 7번째죠. 7번째 쿼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자. 이런 가능성을 놓고 계속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준 모형으로서는 이것으로서 끝이에요.
요까지 힉스 발견돼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발견할 것은 없습니다. 표준 모형의 포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이것으로서 발견이 됐어요. 끝났어요. 질량을 물질을 이루는 물자는 쿼크 6개, 렙톤 6개, 그러니까 전자, 뭐 중성미자 하는 것들 그 6개, 그리고 그들의 반입자들, 이것이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을 매개하는 상호작용을 매개했자는 입자는 글루온이 있죠. 그 다음에 광자 있죠. W 입자 있죠. Z 입자 있죠. 이게 딱 됐다 이게. 그리고 질량을 주는 입자로서 힉스가 있죠. 이건 질량을 주는 입자로. 이것으로 끝이다 이게야. 이건 초대칭 그 뭐 스트링이니 뭐 이런 게 가기 전에는 입자 원리는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습니다. 예? 예.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 선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발견했는데 또 힉스 또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초대칭 입자가 있지 않을까, 또는 뭐 힉스도 저런 스탠다드 모델에서 나오는 힉스만인 다른 모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힉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찾고 있죠. 그리고 말미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에너지 물리는 매우 미세한 그 세계를 연구해야 돼요. 아까 뭐 전자가 뭐 얼마 코딱지만 하면 뭐 원자는 얼마큼 된다 이랬잖아요. 굉장히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데, 그 작은 세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또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나무 토막을 부러뜨리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원자 2개를 떼내는 거죠. 떼내는 거니까 약 10⁻18 일렉트론 볼트이면 나무 토막은 부러집니다. 근데 물을 전기 분해한다 그러면 나무 토막 부러뜨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전기가 많이 들죠. 이 정도는 듭니다. 근데 그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내가지고 수소 원자를 이온화시킨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로 쓰면 약 10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핵분열을 일으킨다. 수소 원자에서 그 전자 떼가지고 수소 원자 하나만 달랑달랑 있는데, 마침 중수소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붙어 있는데, 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2개를 떼고 싶어,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려면 핵분열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벌써 일렉트론 볼트의 10의 6승배가 됩니다. 근데 베타 붕괴 같은 거 하려면은 중성자 내의 쿼크를 건드려 가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중성미자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그게 하려면 약 100GeV에 돼 가지고 MEV의 1000배가 기가비죠. 여러분들 몇 메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하는 거 있죠? 그 단위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100기가바이트 돼요. 근데 힉스 입자를 발견하려면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1000기가바이트, 약 1테라바이트 오더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힉스 발견했을 적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유는 그런 에너지를 내는 가속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실험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블 위에서 하는 실험이 있어요. 저 사진에 보시면 현미경 들어보는 실험 있잖아요. 이건 지 혼자서 자기 혼자 테이블에서 하고, 아니면 애들 한 서너씩 모여가지고 저기서 저 조립하고 있잖아요. 저런 실험은 테이블 위에서 하는 실험이에요. 이런 거는 실험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조그맣죠. 그거보다는 좀 큰 게 이제 룸 사이즈가 있어요. 방 하나는 차지하고 실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뭣도 좀 갖다 놓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룸보다 좀 커야 되는 것이 이제 전자현미경. 이건 한 층밖에 없지만은 2층을 천정을 뚫어서 만든 전자현미경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한 방을 2-3개 정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런 방 입구에는 이제 전자현미경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보단 좀 크면 강당, 홀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커다란 거실이나 강당 같은 데다 실험 장치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런 큰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K스타인데, 이거는 커다란 강당에다가 이제 그 K스타를 만들어 놓고 그 이터라는 기계의 파일럿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테이블 위에서는 이런 못 하는 거지. 룸에도 못 하는 거죠. 홀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 천문대도 이제 거의 뭐 강당 사이즈지만은 그보다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라든지
그 ISS라고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러 건물에서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그런 실험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그 입자 물리의 실험들입니다. 이건 대지해라인데 이건 문 닫았는지 아니 딴 거 하는지 그래요. 이건 분치대에 들어가지고 예. 그 인력들도 테이블에는 혼자 앉아서 해도 되지만은 이런 큰 사이즈는 수천 명이 들러붙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러붙어서 하는 사람들이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이 디제로라는 실험하는 사람들 중에 마침 요날 여기 페르밀랩에 모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벨이라고 일본 그 츠쿠바에 있는 것인데 그거 이제 그 디텍터를 검출기를 설치를 하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기념 사진 찍은 건데 저렇게 큰 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저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더 많습니다. 네. 그 실험 장치는 터널 속에 저렇게 이제 뚫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갖다 내줘요. 포항 강사강 가속기도 뭐 200m 선형 가속기의 사이즈는 약 장충체육관 크기가 되지만은 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대요. 일본 츠쿠바, 뭐 슬랙, 대지 이 LHC라는 것이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큰 건데 둘레가 27km 원형 가속기인데 지하 100m의 터널로 뚫었어요. 이렇게 터널 뚫었어요. 예. 이거 뭐 실험실 뭐 강당 이래 가지고는 이런 실험 못 하는 거지. 예. 100km 그 27km를 어떻게 그 강당에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뚫어 가지고 했습니다. 사이즈를 서울에다 갖다 놓으면 시청에서 요 고속터미널까지 이런 사이즈가 됩니다. 예. 서울시청을 지나고 밑에 고속터미널에서 27km 둘레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즈의 그 LHC 실험을 해가지고 힉스를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힉스 입자 발견하면 저 정도의 가속기를 가지고 테라바이트 오더의 테라 일렉트론 볼트 오더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지만 힉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양자 점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재 진리가 진리냐 하는 것인데 그 표준명이 지금 딱 만들어졌어요. 완성이 돼서 완벽한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 끝난 것이냐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은 그 제 생각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과학자들이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 전에 옛날 과학자들이 말이죠.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속으로 이거 사실 사기인데 내가 이거 이런 거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연구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옛날 사람들이 4대 원소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대중들한테 4대 원소설을 설명을 해요. 설명해서 속으로 4대 원소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힉스 모듈 나올 건데 그런 생각하고 4대 원소설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선 얘기를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연금술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술도 납을 부어가지고는 금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속에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서 뭐 화학 뭐를 녹이고 뭐 하면서 그 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이 금이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이걸 그래도 할 수 없이 왕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라고 믿고 했을 거다 이거죠.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거 얘기한 사람도 지구가 평평해요. 평평은 바닷물이 다 저쪽 절벽에서 다 빠질 텐데 평평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마야 천문역 만든 사람들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진리라고 연구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2016년에 제가 표준명이 이거 완벽하다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의 만물은 이 표준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은 2300년 2400년 이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이 2016년에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 이건 말도 안 되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론이 쿼크를 다시 쪼개는 프리온 모델이 될지 아니면 스트링 모델이 그야말로 일상화돼 가지고 스트링 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스트링도 이제 그 더 넘어가지고 뭐가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표준명으로 딱 갇혀 있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 미래를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2300년 아니라 2500년 되면 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서기 3,000년의 과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때까지 인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럴 겁니다. 예.